자, 선생님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질문 주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 오늘 형사평가 스터디 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스케일별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특징 중에 개방적 비선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스케일별 개발 모형의 개방적인 이유는 시작 단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비선형적인 이유는 개발자 인식에 따라서 단계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 용어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뭐 이거를 막 이렇게 다 따로 막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연결돼서 아주 좀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비선형적과 선형적이라는 건 순서대로 갈 거냐 아니면 순서대로만 꼭 안 가도 되느냐 요 얘기인 거 맞고요. 그리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폐쇄적인 것과 반대된다고 했잖아요. 폐쇄적이면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방적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비선형적이기도 하고 개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상황들이나 아니면 요구가 있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이 조정되고 참여가 돼서 순서들이 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개방적이라서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또 그런 데에서 바꿔질 수 있고 자율적이고 참여적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선형적인 것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개발자들의 요구라든지 이 사람들 참여자들의 요구들에 따라서 이것들이 바뀌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황 분석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어떤 단계들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건너뛰고 진행이 되거나 하는 것들이 동시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잠깐만요. 타일을 타면 처방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왜 처방적이라는 얘기가 없을까요? 근데 사실상은 스케일백도 그렇고 워커도 그렇고 절차를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처방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냐? 처방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워커는 처방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걔는 기술적이니까. 근데 스케일백은 처방적이지 않나요? 근데 왜 처방적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냐면은 보통 선형적이라는 말을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스케일백 같은 경우에는 처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절차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선형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것의 순서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이대로만 하면 되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의 우리의 판단이 꼭 있어야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방적이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완전히 처방적이라고 하기에도 우리가 이제 자율성을 발휘하는 영역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안 쓰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절차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니까 좀 적용은 잘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이즈너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아이즈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목표를 세 가지 나왔죠. 뭐예요?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입니다. 그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 목표는 딱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뭐 한다. 이게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 자체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서 중거 지향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중거 지향 평가 이제 평가는 나중에 또 보시게 되겠는데 목표가 정해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평가들을 중거라고 얘기합니다. 중거 지향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문제 해결 목표는 조건이 있고 문제가 정해져 있는데 정답은 여러 개. 이 목표가 문제 해결 목표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딱 정해져 있어.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잘 평가해봐야 돼. 잘 평가해봐야 돼. 그러니까 양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양이다 질이다. 이 양은 뭐냐면 숫자화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질적이라는 것은 어떤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평가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수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질적 평가를 하는 것이고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저희 평가 뒤에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가를 할 때 미묘한 학생들의 차이를 이렇게 감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능력을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질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교사가 잘 판단해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표현적 결과는 조건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교육활동을 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학생들이 획득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들을 표현적 결과라고 하는데 역시도 이게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양적으로 됐다 안 됐다 딱 평가가 된다 안 된다 질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랑 과정을 지켜봐야지 알 수 있고 역시 그 미묘한 차이를 교사가 감지할 수 있어야만 좋게 바뀌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어. 차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를 그 아이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것을 미묘한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감시관이고 그게 아주 중요한 교사의 평가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정하는데요. 파일럿처럼 이 주요한 내용들을 선정하는 자원은 학사 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와 사회와 교과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교과 전문가들의 의견의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자원으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추출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교과서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사실은 중요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배제된 그래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영교육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해. 우리가 지금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중요한데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데 배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그럼 영교육 과정을 교육 과정에 들이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풍부해져요. 왜냐하면 배제되어서 늘 가르치는 것만 가르쳤다가 배제되어 있었던 주요한 좋은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습 기회의 유형을 개발하는데요. 교사들이요 상상력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적 상상력입니다. 교사가 정말 학생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학습 기회들을 줘야 돼.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기회가 아니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서 학생에게 적합한 목표와 내용을 적합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냐? 교육과정에 앞에 있는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적합한 학습 활동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적 상상력의 이 정의를 사실 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축 쳐서 보다 보면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적합한 유의미한 교육 활동이 되도록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변형하는 것,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변형하는 거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거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아이즈너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뭐에 한해야 되냐? 목표와 내용입니다. 순서적으로 앞에 이제 목표하고 내용을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하면서 그것을 다시 또 아이들에게 적합하게 변경을 해야 돼요. 이미 정한 것을. 그래서 목표와 내용까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칼찬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그야말로 썰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상상력은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뭐와 뭐를 바꾸는 거야? 그 목표와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변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변형하면 어떻게 된다? 아이들에게 보다 유의미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학습 기회를 이제 조직합니다. 자,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줄지를 정한 다음에는요, 그 내용들을, 그 경험들, 선정한 것을 짜는 거지. 그 조직이 되죠. 조직으로 넣어봅니다. 학습 기회를 조직할 때는 다양한 학습 활동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거미줄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미줄. 선생님들 거미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약간 시골 같은 데 살아가지고 그 거미를 집을 짓는 거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가 없어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양계장을 했어요. 집 동네에 닭이 되게 많아. 닭이랑 병아리하고 거미밖에 없어. 계속 거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미가 집을 지으면 막 이렇게 잘못 본 것 같네요. 예.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 없게 거미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형적이야? 비선형적이에요. 비선형적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학습 결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비선형적 접근에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비선형적 접근이 아니면 선형적 접근이겠죠. 원래 이제 타일러 씨는 어떤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선형적인 접근인데 선형적인 접근인데 어떤 거냐면 사실 계단식 접근이에요. 계단식 접근이란 거 뭐예요? 계단 올라가. 어때요? 예, 근데 괜찮지? 계단은 순서대로 밟아서 올라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코스를 딱 정해져 놓고 난도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비선형적이라고 하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접근을 해줘야지 이제 다양한 학습 결과 경험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조직할 때는 비선형적으로 거미줄 조직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기회 조직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 영역을 조직할 때는 또 이런 얘기를 얘기해줘요. 다양한 방법, 역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즈너는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을 좋아합니다. 딱 정해진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각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습 기회는 거미줄로 조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조직함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역시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여러 교과를 넘나들면서 해야 돼요. 내려온 내가 뭐예요? 범교과. 범교과라는 건 교과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그러니까 약간 사실은 이쯤 오니까 뭐 같은 뉘앙스 같아요. 이 내용 영역의 조직에서 범교과다. 그렇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얘기하는 일종의 통합을 굉장히 정부적으로 얘기해 준 것이죠. 저 이제 가르칠 만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다루지 않았던 딱 영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저 교과를 아울러서 가 바로 범교과. 여러 교과를 넘나들면서 아우르는 범교과적인 조직을 해라. 지금 말하는 이게 약간 통합적인 뉘앙스적인 뉘앙스로 보이는 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와 반응 양식을 개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교사의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방식들은 사실은 아이들 발달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 한정적으로 문자를 통해서만 계속 소통하고 필기한다 저거랑.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많은 수업 시간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판서를 하시면 그걸 그냥 적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돌아가면서 애들한테 읽혀 일어나서. 그래서 잘 읽는 게 중요한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학습하지 못한 것이죠. 문자를 통한 표현 방식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애들 발달 기회를 뺏었다는 거예요. 문자에 의한 소통이 그간의 전통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우리 예술이잖아요. 선생님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셨고 예술을 중시하셨잖아요. 시청각을 통해서 다양한 시적인 표현이나 은유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의사소통과 의사의 양식들, 의사소통의 양식들을 되게 다양하게 개발시켜줘라.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문자에 의한 소통뿐 아니라 시청각을 활용한 다양한 제시. 수업 내용 다양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시적인 표현이나 은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주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를 할 때는요. 이것도 기존에 한 것처럼 딱 정해진 양적인 평가에 함몰되지 말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쓰는 것이 중요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야기해 다양한 것들을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중시하시는데 첫 번째가 교육적인 감시관이고 두 번째가 교육적 비평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헷갈리죠. 뭐랑 헷갈리시나요? 특히 첫 번째가 교육적 감시관이 앞에 뭐랑 좀 헷갈릴 것 같아. 교육적 상상력이랑 헷갈려요. 교육적인 상상력은 뭐랑 뭐를 바꾸는 거예요.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변형시키는 교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교육자 감시관은 감식한다. 감식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평가 행위예요.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겁니다. 애들이 성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미묘한 그 차이, 애들 성취의 미묘한 차이들을 감지할 수 있다. 바뀌었다. 좋아졌다. 이거 잠깐 문제 있는데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학생들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평가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미세한 차이들이 구별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소믈리에라고 생각해보세요. 와인 소믈리에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 똑같은 평가 와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마시면서 뭐 프랑스상 57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산미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문적인 자질이라고 본 거예요. 아무나 못해. 이 전문성을 가지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상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여서 이 교육적 감시관이라는 것은 교사의 어떤 전문성,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이런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재해야 되지. 존재의 가치를 포함한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 교육적 감시관은 사실 속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철수 좋아졌어. 너무 옛날 이름이다. 철수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 지영이 좋아졌어. 우리 자영이 좋아졌어. 우리 지석이 좋아졌어. 우리 은기 좋아졌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 이거 뭐야? 교육적 감시관이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지석이는 늘 성실하게 잘하고 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있죠. 이거 뭐예요? 그게 교육 비평이에요. 뭐냐면 써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공적인 표출.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에요. 혼자서 알아차리고 그거를 표시해서 써주는 것은 비평이 되겠습니다. 교육적 감시관을 통해서 발견해낸 미묘한 성과의 차이를 공적인 언어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뭐다? 교육 비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이제 주관적이죠. 사실은 교육적 감시관이나 교육 비평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 교사에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하자면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교사의 전문성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모형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하는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장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이 단계, 이런 과정 자체를 말하자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아이즈너를 어느 사람들의 집단을 한번 묶었었나요? 우리는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예요. 네,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기존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밟아야 되는 커리큘럼이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경주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대표적으로 누구를 필두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타일러를 필두로 한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위한 커리큘럼, 경주를 다다다다 개발하는 것이죠. 개발하는 거. 근데 그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똑같은 경험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자라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야 된다. 교육과정은 그 교육과정을 겪는 과정 중에 학생들이 하는 경험이다. 로 개발이 아니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입니다. 이 재개념주의가 나타나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이해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라고 스스로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3명이 있게 된다고 했죠. 파이나, 아이즈너, 애플입니다. 그래서 파이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실존적 재개념주의를 얘기하고, 아이즈너는 예술적인 재개념주의를 얘기하고, 애플은 이제 구조적인 재개념주의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 아이즈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계획과 개발을 굉장히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배하는 관점을 다각적으로 제공해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그간의 교육과정 개발하던 국가 수준을 초월하여서 교사나 학습자가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면서 구성하고 재구성되는 텍스트로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즈너는 대단히 우리에게 많은 함의들을 제공해 주는데,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연구 중 양적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처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연구들을 양적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설문지법을 많이 쓰기도 하고 등등의 방법을 쓰죠. 질적 연구 들어보세요. 질적 연구는 수치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질적 연구는 보통 대표적인 방법 중에 참여 관찰이 있어요. 이 수업을 누가 와서 계속 참여 관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역동하는지, 어떤 상황성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야. 아니면 한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일생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한 명이어도 연구는 충분해. 질적 연구는 그 미묘한 차이를 확인하는 게 미묘한 차이? 누가 했단 말이지? 아이즈너 선생님이 질적 연구를 제안하고, 이 아이즈너가 질적 연구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대화와 삶과 이 안에서 역동들이 다 텍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의 절차에도 묻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를 굉장히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는 텍스트로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그게 어디서 여실히 들어가느냐? 어디에서? 교육적 감식안과,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교육적 상상력. 아이들에게 맞게 목표와 내용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성에 의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그 교사 이제 전문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예술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또 다른 쟁점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균형 깨는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교육적 감시관을 어떻게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애들당 3분 50분씩 본다. 뭐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눈빛이 따뜻해지면 애들이 좋아진 것이다. 그게 뭐야? 따뜻하고 36.5도에서 36.7도가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평인 거 알겠어. 그리고 좋은 말 한 거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점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되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이제 교육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교사의 평가라든지 이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교육 비평가 왔다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이 교사가 교육적 감시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또 기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적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전인적인 교육을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들 등등이 이제 아이즈너가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개발의 절차들이나 시사점들을 이제 교육 과정 내에서 많은 교사나 교육 과정들이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참평가를 또 제안하게 되는데요. 참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도 이거 예를 들어 교사 감시관과 교육 비평은 이제 교사의 평가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혹은 그 행위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참평가는 과제라의 관련성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참평가는 참평가라는 거예요. 이 참이 뭐야? 참기름? 좀 한 번만 웃어주면 안 돼요? 진짜 제발. 자 여기서 참은 authentic이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인 진짜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평가 authentic assess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평가를 할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것만 할 게 아니라 실생활, 실질적인 평가가 돼야지 진짜 어센틱한 평가, 진짜 참의 평가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평가는 사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죽은 평가예요. 사실은 가짜의 평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실생활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애초에 아이즈너는 무슨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어? 문제 해결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 해결 목표와 조건이 명확하지만 해결 방법 여러 개 이 목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에도 그 과제는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것이어야 되고 이 참평가를 잘 수행했다는 것은 그 목표와 조건에 맞아서 나머지를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오케이 이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참평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거 쭉 읽어보시고 참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 목표도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표현적 결과들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참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에 반영되어 있을까? 그렇죠. 수행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이것을 수행평가에서 찾을 수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어제 말한 것처럼 하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타일러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아이즈너 선생님이 다 목표의 이제 절차들, 그 교육과정 개발의 예술적 개발의 절차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와봐. 네, 와보세요. 자, 아이즈너의 예술적 네, 외쳐봐요. 개발 모형입니다. 잠깐만요. 5층 선생님들 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개발 모형입니다. 인강 선생님들 잘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잡아갈 거냐면요. 맨 처음 뭐예요? 목, 선, 유, 조, 내, 제, 평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예요? 자, 여기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컨닝해. 자, 선생님들 컨닝하세요. 어디까지 왔어? 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선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학습 유형을 어떻게 뭐 한다고요?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요. 학습 기회를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용 영역을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요. 내가 여기 제를 틀리게 썼어. 네. 제시와 반응 양식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요. 평가 절차를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목, 선, 유, 초, 내, 제, 평, 목표 설정, 선,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선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 선정, 그 다음에 학습 유형에 대한 개발, 그리고 학습 기회의 조직,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을 조직해 학습 기회를 조직하고 내용 영역을 조직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와 반응 양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평가 절차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각각의 키를 잡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목표를 설정해요. 이때 원래 기존에서는 뭐였어? 행동 목표였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사실은 그게 하는 거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래도 어느 수준을 했냐면 행동 목표 알겠어. 이해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가 중요해? 문제 해결 목표. 이게 뭐지? 목표와 조건은 명확하지만 해결 방법 여러 개인 목표. 그 다음에요. 표현적 결과요. 표현적 결과가 뭐죠? 학습 활동 도중이나 끝난 다음에 획득하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목표 결과들을 표현적 결과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에 키입니다. 약간 잘 안 되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의 내용을 선정할 때 영교육 과정 있지만 꼭 고려해. 영교육 과정이 뭔데?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배제된 교육과정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유형을 개발할 때는요. 그렇지? 네,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네, 교육적
가져라. 교육적인 상상력은 뭔데? 교육의 앞에서 목표와 내용을 선정했잖아. 그러니까 이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바꾸어주는 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돼? 고등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되셨어요? 민경선생님도 지금 잘 따라오십니다. 자, 학습 기회를 조직할 때는 거미줄. 자, 원래 기존에는 어떤 식이었어? 계단식이었는데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거미줄로 가라. 사실 이제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거지. 얘의 특징은 뭐야? 비선형적이야. 되셨죠? 자, 내용 영역을 조직해. 이 학습 기회는 비선형적으로 기회를 주고 거미집으로.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은 어떻게 해? 범 내려온다. 이건 아니지만 범교과다.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서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뉘앙스적인 뉘앙스? 통합의 뉘앙스. 자, 그다음 제시와 반응 양식은 다양하게 해줘라.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만 했어? 언어적으로만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제시해주고 반응하게 할 때에도 시적인 표현과 은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해주면 애들이 보다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수록 그 능력이 늘어나게 되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청, 그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시적인 표현, 은유적 표현들을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평가가 너무 중요하죠. 무슨 한 교육적인 감시관, 이것은 이제 아이들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하는 교사의 능력이에요. 사적이에요. 혹은 오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적 감시관과 이거를 공적으로 표출해. 그렇죠. 교육적 감시관 플러스 교육 비평 되겠습니다. 되셨죠? 되셨습니까? 네, 근데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이게 한 번 될 수가 없어요. 아이즈가 굉장히 복잡해서 왜냐면 많잖아. 단계가 많고 말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타일러를 어제 되게 꼼꼼히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래 여기로 넘어갔을 때 혼선이 생기지 않아서 요 내용들은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다 저도 가지고 있어야 돼.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아이즈너를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우리 파이나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재개념주의자예요. 시리즈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파이나는 복잡하고 하긴 한데 제 마음으로 열고 받으셔야 돼요. 아주 명확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해 납득이 돼. 그리고 이제 파이너가 나오기까지 사실 우리는 재개념주의자예요. 서의 선도 주자가 파이나 선생님이셨는데 그 전에 이제 슈왑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슈왑이라는 학자가 이제 브루너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득세를 하면서 이제 망했다. 교육 과정학의 분야가 망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루너가 지식 구조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간에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던 교육과정 학자들 다 밀려나고 누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애초에 지식의 구조 자체는 학자들이 들어왔다. 과학자가 과학의 지식 구조를 얘기하고 수학자가 수학의 지식 구조를 얘기하면서 교육 과정학자는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냥 찌시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다 죽어가고 다 개발하는 곳으로 가다 보니 실제적이지 않은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은 죽었고 이제 교육과정이 위기이고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학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대위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사실은 기존의 이론에서 벗어나서 아주 새롭고 절충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되고 실제적인 것으로 가야 돼 라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실제적 탐구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교육 과정이 정말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실제적 탐구가 일어나서 이론을 뛰어넘는 실제 현장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가 나타나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간에서 넘어서야 된다. 여기는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그 흐름으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 과정의 패러다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 개발에서 이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교육 과정은 그냥 단순히 개발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정말 현장, 실제, 학생, 교사를 이해해야 돼. 그 안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에 주목해야 돼라는 것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교육과정 이해 패러다임이 재개념주의자들이에요를 필두로 해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결국 이제 파이나예요. 파이나는 교육과정에 이제 교육과정이 인간한테 굉장히 억압하는 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맥락을 보세요. 교육과정 기존에 지금 진행됐던 교육과정을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즈너나 파이나나 애플은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자신의 이론들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제 파이나의 문제의식은 교육 과정을 겪어오면서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히려 실존이 억압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되냐면 해방시켜야 돼요. 실존이 해방되는 거예요. 실존이 억압된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나 의미를 상실하고 빛을 잃어가고 오히려 교육 과정에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해방된다는 것은 나는 사실 이런 문제였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제한되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게 파이나가 얘기하고 있는 재개념주의. 나중에 보면 꾸레의 방법론의 사실 본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실존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교육 과정이 결국은 뭐여야 된다?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해진 경주로가 기존의 꾸레의 교육 과정에 대한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애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초점이 이동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을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꾸레의 방법론, 타이나가 주장하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꾸레의 방법론을 쳐다보면 교육 속에서 개개인이 어떤 경험을 해왔느냐. 교육 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말하자면 우리들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 정말 우리 한국 교육의 전문가의 자질을 갖췄다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유치원을 빼더라도 초 1, 2, 3, 4, 5, 6 중고등학교 1, 2, 3, 1, 2, 3 대학교까지는 다 진짜 한국 교육 그대로 겪어왔잖아요. 그게 교육 속에서 선생님들이 가졌던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분석해봐야 된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을 겪었고 그게 이 개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서 그 경험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안에서 가져질 실존의 억압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 나옵니다. 그 되게 많아요. 저희 파이나 아이즈나 애플을 얘기하지만 대표 주자를 얘기한 것이고 원래는 뒷자리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꾸렐의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추 요 개념에 오셨을 거예요. 꾸렐의 방법론은 결국은 이제 파이나가 그간의 교육 과정에서 겪었던 개인의 실존을 해방시키는 것에 방점을 주었다고 보았잖아요. 그래서 교사나 학생이 살아오면서 갖게 된 그런 교육적인 체험들을 자기의 존재의 의미에 어떻게 얘가 영향을 끼쳤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들의 교육적인 상황과 경험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고 왜냐면 실존을 찾아야 된다. 실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반성적 나를 왜 그렇게 살았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자기 성찰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성적이라는 건 계속 생각해보고 돌이켜본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반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탐구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선생님들이 꾸렐의 방법론입니다. 제가 약간 드라마 스포 좀 해도 되나요? 좀 지나긴 했어. 여러분 혹시 더 글로리 바꿔 손대볼까요? 나 앞으로 볼 거다. 스포 절대 금지. 그래서 제가 기다려. 그러면 귀 닫고 제가 그 동문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문이가 누구냐면 혜교 언니예요. 혜교 언니가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이 아이는 굉장히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집을 짓고 싶었어. 자기 집을 짓고 싶었어. 근데 이 친구 참 바복해가지고 막 엄마도 잘못 만나고 아무튼 상황이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못돼 처먹은 애들을 만납니다. 너무 끔찍할 정도로 나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아주 몹쓸 학교 폭력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훈이라는 아이는 사실 굉장히 꿈이 많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가는 아이였는데 이 친구들을 학교 안에서 만나면서 사실 좋지 않은 교제 경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슬프게 선생님도 좋지 않았어요. 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되게 돈도 많고 그 지역의 유지들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에 버르장머리 없는 부모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어떤 결탁 관계가 있어서 선생님도 경찰서도 얘한테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한 거예요. 특히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교육적인 경험이니까요. 선생님이 얘가 이제 학교 폭력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얘를 괴롭힌 아이들을 커버 쳐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당하고 선생님한테 차별당하는 그런 경험으로서 학교의 경험들을 보내게 됩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는 계속 꿈을 꾸면서 자기만의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학교라는 공간을 다니면서 너무 억압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고 폭력적인 경험들을 하고 거기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고 얘가 배척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꿈이 바뀝니다. 이 아이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연진아 내 꿈은 너야. 연진이라고 하는 학교 폭력의 주도자를 찾아서 그 아이의 인생을 환불시키는 거. 복수를 하는 것이 이 아이의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연진이는 학교를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연진이 아니고 동훈이는 자기의 학교를 과감하게 자퇴를 하고 모든 삶의 여정들을 연진이를 부수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선생님, 다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타겟팅해서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어떻게 복수할지를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상태 신분을 만들고 그걸 하나씩 해서 부수어 갑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의 꿈은 연진이가 되지 않았을 거야. 복수가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 친구는 결국은 복수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얘는 정말 실존이 억압돼 버린 거예요.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동훈이의 원래 그 본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어떠한 경험들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일단 쭉 써봐야 돼요. 파이너에 따르면. 나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괴롭힘을 당했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고 나를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처참히 난 짓밟혔다. 이런 경험들을 다 그냥 아무 필터를 거치지 말고 다 써야 돼. 그게 회귀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걔를 싹 걷어내고 자기를 이제 봐야 돼. 근데 보내기 전에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미래의 꿈을 막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지금 일단은 다른 친구들이랑 차주영 뭐시기 하나씩 다 없앨 거야. 선생님한테 복수할 거야. 그리고 얘 집을 찾아가고 얘 아이를 가르치게 하고 하는 그런 자기의 꿈들, 켜켜이 쌓인 이 꿈들이 뭔지 다 적어봐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매몰돼서 자기 존재를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써봐야 돼. 그 다음에 걔를 싹 걷어내야 돼. 그리고 지금 자기 현재, 과거, 미래를 각기 다른 사진으로 두고 얘들을 잘라내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를 지금 찾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학교에서 겪었던 수많은 억압적 경험 속에서 갇혀있어. 그래서 실존이 억압돼 버린 거야. 실제 얘 존재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수에 불타는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의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거의 경험과 지금 자기를 얽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걷어내고 딱 자기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나중에 봐야지.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지금 꾸렐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회지부정 이렇게만 딱 보시면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봐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같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 동훈이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그렇게 되어가는 그 삶을
극복하고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미래도 다 지워내고 자기만을 온전히 그 안에서 건져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난 다음에 동훈이는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이런 대스포까지. 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에 다니면서 이제 집 짓는 뭐 그런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실존을 어떻게 보면 회복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거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보시면 이제 이 절차가 보입니다. 절차를 먼저 볼게요. 꾸레의 방법, 즉 실존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4단계로 줍니다. 첫 번째는 회귀의 단계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먼저 돌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어떠한 해석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억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유연상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랬고 그때 이런 경험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고 이러한 교적 경험에 집중해가지고 해석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써내는 단계가 회귀입니다. 사실 회귀를 그냥 딱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로 돌아가서 있는 그대로 기억해내기, 이게 회귀예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교육적인 삶, 교육 과정 안에서 겪어왔던 자기의 경험들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회귀의 단계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를 개념적으로 구성하게 되지, 인간은. 항상 선생님들이 지금 교사가 되고 싶은 것도 교육적 경험이 선생님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현재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회귀하는 단계는 사실 뭐 때문이냐? 과거를 걷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아이의 원래 모습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바로치기라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실존적인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기억을 확장해보고 과거의 경험을 상세히 묘사해. 그 이유는 그것을 걷어내기 위한, 사실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게 진보입니다. 진보는 미래를 상상해. 여기서는 자유연상법을 통해서 내가 1년 후, 10년 후, 30년 후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를 연상해가지고 막 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내가 나의 현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교육학 공부를 하고 전공 공부를 하고 인고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왜? 선생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래 존재를 다시 찾아내려면 미래에 대한 상상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고, 미래의 비전을 통대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연상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해하시고 그냥 여기서 하시는 키워드는 미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과거에 대해서 쓴다, 미래에 대해서 쓴다. 왜냐면 각각을 통제해서 바로 쳐놓고 자기 본질 찾기 위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은 정말 분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진실된 자기의 정기적 현재를 기록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회귀를 통해서 과거를 생각했어. 걔를 바로 치고, 그 다음에 진보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걔를 이제 다 쓴 다음에 걔를 바로 쳐.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떠한가를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된 자기의 정기적 현재를 보는 거야. 나는 무엇이지? 무엇이었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각각을 보면서 여기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하지를 분석적으로 보고자 하는 단계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객관식에 나왔던 선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 이거 뭐에서 온 거지? 회귀. 예, 미래,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진보, 예, 현재, 여기 분석의 단계에서 이것에 집중하면서 각각 세 장에 내가 쓴 글이야. 사진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사진이 되게 상징적인 말이고, 각각가 쓴 글을 보면서 이 관계들을 보고 잘라내보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잘라내보는 단계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은 말 그대로 자기의 현재 의미, 이게 뭐야? 사실은 실존이에요. 이 실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진정으로 원래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 교육적 경험에서 억압받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궁극적으로 이제 종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목소리, 자기 진짜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현재의 의미가 뭔지 다시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여기서의 이제 성찰과 반성을 거친 다음에 실존에 대한 해방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얼굴이 편해졌다라는 소식 얘기를 만약에 동물이가 듣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실존이 해방되게 된 것이다.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종합의 단계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객관식 선지에 보면 여기 밑에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목소리가 되겠죠. 나의 원래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의미가 뭐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삶에 놓여져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를 이제 종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실존의 해방이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겉으로 표면을 읽으면 파이나를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내막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파이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공부가 되게 막히고 하실 때 내 실존을 찾고 싶다면 한번 글을 써보세요. 저는 글 쓰는 것에 대한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쓰고 있는 일기장도 있었어요. 가장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바닥에 있을 때 걔를 꼭 꺼내. 그러다 그냥 쓸 수 있는 나의 어떤 얘기든 그냥 막 쓰고 나면 그 속으로 풀어내지고 뭔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의미를 못 찾아도 상관없는데 그냥 나의 마음을 배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초수이신 선생님들이 어떤 말인지 와닿지 않겠지만, 만약에 엔스로서 지금을 또 교육학 강의를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그때 나의 일기장이 됐든 뭐가 됐든 꺼내놓고 거기다 그냥 나의 마음을 이렇게 토해내시면 사실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보고 다시 앞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꾸레레는 사실 이런 거예요. 자기의 내적인 경험들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겪었던 생각이나 경험들을 아주 비판적으로 뭐 하게 한다? 성찰하게 한다. 성찰하게 합니다. 전기적 탐구, 찌릿찌릿 이거 아니라고 했죠. 이 전기적 탐구가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위인 전기처럼 살아온 궤적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가정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교육적 경험과 어떻게 연결된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난 죽어야 마땅해. 나는 그냥 욕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모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갖게 된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러한 이 경험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사회 정치적 맥락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엄마가 있었고, 이 위에 그 결탁되어 있는 나쁜 교사가 있었고, 혹은 뭐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잘못 선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는 지점에서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사는 학생들이 그 과거의 경험들을 반추해보죠. 이게 결국 무슨 과정에서 이게 보여요? 회귀의 과정에서 보이지. 회귀한다는 점에서 과거 지향적인데 동시에 뭘 보게 해? 진보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연결하는 이제 분석과 종합의 단계가 있어. 맞죠? 그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분석의 단계에서 미래, 현재, 과거에 대한 사진 3장을 놓고 나눠본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석적인데 동시에 여러 결과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종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특징은 각 절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사실 이제 꾸레레 방법론의 가장 여기서 본질적이고 가장 이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절차를 찾자면 뭘까요? 회진 문종 중에 사실은 회귀예요. 회귀. 과거를 계속 보는 거. 왜냐하면 회귀라는 것이 지나온 교육적 경험에 대한 성찰이잖아요. 지나온 경험들 계속 발췌해보고 그걸 글로 써내는 과정이거든요. 그 본질이 이제 자서전적 방법론에 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꾸레레 방법론 자체가 자서전을 써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말과는 좀 다르게 꾸레레 방법론은 정말 혼자서 자기 자서전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자서전적 방법론은 이제 이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 타인의 참여를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 그래서 꾸레레 방법론과 유사하지만은 이 자서전적 방법론이 타인의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그 기본 구조, 무엇의 교육의 기본 구조, 교육이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구조인가를 파악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레레 방법론의 타인 참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참여 버전.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 경험을 분석하는 자아 성찰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서전적 방법에도 속하고 꾸레레에도 속하는 이 각각의 핵의 방법론들의 본질이에요. 자아 성찰을 촉진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의 교육적 경험을 표현합니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뭐예요? 사실 앞에서 보고 있는 꾸레레 방법론과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죠. 꾸레레 방법론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지금 누구지? 어떻게 왜 발달되었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지? 이걸 자서전적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특히 회귀랑 잘 맞닿아 있죠. 그래서 내 경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성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스스로 하는 단계, 혼자서. 그 다음에 글을 썼잖아. 그 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자기의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세계, 타인의 세계,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단계가 이 두 번째 교육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겁니다. 이거는 with 타인이요. 타인과예요. 이 타인이 누구라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되겠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재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바라보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다. 아, 그러네. 선생님 그때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이제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거 끝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교육 경험을 분석합니다. 왜냐면 이때 각자 쓰잖아. 각자 썼으니까 다른 사람 거를 같이 분석하는 과정이 여기 이제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재밌지 않아요? 나 시작이면 내 거하고 얘가 하면은, 그러니까 내 거를 먼저 보고 얘를 하면 내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간 건데 얘 입장에서는 거꾸로 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념적으로.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이게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보면은 애들한테 시간을 딱 주고 각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쓰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애가 일어나서 이걸 읽고 각자 질문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대집단이면 좀 그렇겠죠. 소집단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고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고, 아 그러네, 나도 그렇게 되게 반추해보고, 그럼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아 그렇게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 경험을 또 얘기하고, 그랬겠다. 그냥 감추고.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 뭐야 지금? 자서전 반복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런 수업 한번 들어본 적 있다? 경험해본 적 있다? 없어요? 가끔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청주교대에서 수업하고 서울대에서 수업하고 할 때 그때는 꾸레레를 몰랐어요. 꾸레레를 모르던 시절, 교육심리만 알던 시절에 항상 과제로 첫 번째 과제가 이거였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미래를 어떻게 살고자 원하는지 뭐 이걸 쓰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꾸레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이제 20대, 30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성찰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성찰의 기회. 파이나에서의 핵심은 성찰이고요. 자기 경험에 대한 반추이고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존의 회복입니다. 실존의 회복,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파이나의 실제적 재개념주의. 되셨죠? 네, 사실은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아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손에 싹 잡히지는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누구 했어요? 파이나입니다. 파이나고요. 네, 파이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꾸레레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적으로 꾸레레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자서전적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네임과는 다르게 파이나의 무슨 재개념주의? 실존적 재개념주의. 실존적 재개념주의고요. 그래서 실존의 해방이 목표가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간의 교육적 경험들이 실존을 억압해왔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 꾸레레 방법과 자서전적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꾸레레 방법과 자서전적 방법 중에 혼자 하는 건 뭐예요? 네, 꾸레레예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은 자서전적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은 자서전이지만 사실은 여기가 타인의 참여가 허용되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보통 누구라고요? 교사와 학생. 좋습니다. 자, 꾸레레 방법론의 절차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회진 분종입니다.
그래서 회, 귀, 진, 도, 그 다음에 분, 서, 그 다음에 종합입니다. 자, 회귀의 핵심은 과거를 자유연산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의 핵심은 미래를 자유연산법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분석은 과거, 미래, 현재 세 장의 사진을 두고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절차. 그 다음에 종합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 실제 지금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단계가 종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해서 하기 때문에 코레일은 굉장히 자기 성찰적이다. 그렇죠? 자기 성찰적이다. 혹은 이제 성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기 반성적이다.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서전적 방법은 첫 번째, 자기의 교육적 경험을 씁니다. 두 번째, 타인과 함께 그 교육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타인의 교육적 경험에 대해서 함께 다시 이야기를 하는 절차로 되더라. 여기서 핵심은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것과 구현되는 게 뭐다? 타인의 참여를 허용했다. 둘 다 되게 자서전적인 과정들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돌고 약간 제가 뭐냐면은 이게 파스쿠치거든요. 파스쿠치에 페이지를 돌고 의사들이 앉아서 분종했다. 말도 안 되죠. 네, 아무튼 다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논술에서 내긴 조금 어려운 면도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로 일단은 기억을 하시되 전체 사실 맥락은 그러한 것이다. 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훈이의 경험은 굉장히 극단적이긴 했죠. 하지만은 그런 극단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학교 안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자기를 억압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 학교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곳이어서 연어처럼 다시 회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계속적인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와 힘듦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냥 개개인의 어떤 부족함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다기보다 구조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말 좋은 경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도 우리에게 되게 상당히 이제 함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애플 선생님이십니다. 애플 선생님 표정이 어때요? 이게 교육이네. 이런 표정이에요. 이제 이게 교육, 선생님 지금 실제로 이제 애플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육사회학자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가 원래 석사 때 전공이 교육사회였는데 애플 선생님이 한국에 오시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애플 선생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생이 학교에서 실패한다. 그것은 사실 학생이나 교사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기관, 사회에서 비롯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어떤 구조적인 체제, 사회적인 그 체제가 교사 학생의 행동을 제한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이 그러한 점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사실은 재생산하려는 거예요. 이 위계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노동자가 있고 자본가가 있는데 자본가가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교과정이 만들어진 거야.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그 잠재적 교육 과정도 사실 잠재적이면서 숨겨진 교육 과정을 본다. 숨겨진 교육 과정, 그 노동자들 재생산하고 이 자본가들 더 득세하려고 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주장들을 합니다. 애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 안에서 교육 과정에서 그 지배된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계속 재생산을 시키고 있는지를 봅니다. 재생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재생산, 계속 재생산한다는 것입니까? 근데 교육사회학자들이 이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가져가면서 애초에 노동자하고 자본가의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생산하고 더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은 절대 여기 갖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들을 재생산시키고자 한다라는 게 재생산이라는 단어에 쓰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생산,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생산하고 경제적 재생산, 문화 재생산을 통해서 만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론가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갈등이에요. 갈등을 만드는 갈등 이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가 일단 비판이냐? 학교 교육 진짜 문제인데 학교가 기성세대의 그런 권력 관계 이게 뭐란 거예요? 노동자 대 자본가. 이 권력 관계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전달하는 문화 재생산을 하고 있어.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이 굉장히 뭔가 재생산하고 너희들의 노동자를 만들겠어 이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숨겨놨어.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교사 학생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문화를 재생산하려는 것이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지배질까지 어떤 문화 자본 같은 것들을 아주 의미 있고 정말 가치가 있고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가정들은 의미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학교 안에서 뭐 클래식을 가르치고 클래식을 모르는 아이들은 왜 우리 가정 이런 것을 갖지 못했지? 쟤는 저걸 다 익혀서 모차르트도 칠 수 있고 쇼팽도 칠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맨날 트로트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쟤네 집에서는 맨날 와인을 마시고 학교에서도 와인을 마시는 뭐 와인이 어떻게 숙성되어 있는지 가르치는데 우리 집에서는 와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맨날 아빠가 깡수 좀 먹고 때리는 것밖에 안 했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이미도 그것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데 학교 안에서도 그런 문화를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아 쟤네들은 저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살고 똑똑한 게 맞지. 나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쪼그리가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걸 잘하고 저걸 가진 애들이 대접받고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를 사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는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다 쟤네 것이니까 저건 좋은 것이지만 우리 거는 하나도 안 다르니까 내 건 쭈그리 그래 쭈그리 사는 게 맞네. 이런 식의 재생산이 계속 이루어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학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그리고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지식과 상식들이나 어떤 내용들은 다 저 노동자 계층이 아닌 자본가 계층 아이들의 가정의 것이야.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쓸모없는 것이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자본들이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계속 전승이 되고 당연한 것으로 계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재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기존 사회의 권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통제해 라고 봤어요. 이게 결국 무슨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네, 이게 숨겨진 교육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 책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잠재적 교육 과정에서의 설명 대부분은 숨겨진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잠재적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학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숨겨진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까지도 확산이 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경험하는 경험이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제 그런 비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술공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육 과정 자체를 딱 짜서 딱딱딱 만들어진 절차로 보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기술공학적인 논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딱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해. 그러면 이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이걸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공학적이라고 보는 굉장히 공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가치로운 것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에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면서 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정말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찰을 해 안 해. 안 하고 기계적으로만 교육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렇구나. 되게 비판적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상 말하면 애플 교육 과정에서 출제가 되기가 약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만약 출제가 된다면 이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컴퓨터 교육과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플도 그렇고 파이나도 그렇고 아이즈도 그렇고 그간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대로만 가르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싫다고 생각한다고. 싫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더 비판적이에요. 애초에 가르치는 그 내용. 그렇게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자세, 그리고 교사 그걸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화를 시켜가지고 그 컴퓨터를 통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흐름이 이때도 있었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 일단은 그런 교육 과정이 애초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교사가 비판적인 성찰적인 시각을 가지면 그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실행하는 과정 안에서 그대로 따르게 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풀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학습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교과서의 어떤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제시해주면서 그걸 토론 수업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일단은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애들이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심지어 이제 AI DT까지 F선에 보고 기겁할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애들이 보면서 그걸 교육하게 된다고 하면 선생님은 이 교육 내용이나 교육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될까 그냥 그걸 진행하게 될까? 진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러면 교사는 사실은 전문성을 잃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교사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 야 지금 보니까 3번, 7번, 17번 너네 왜 안 해왔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떻게 슬퍼가 반점해? 이거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그거까지는 했어야지. 그거 왜 또 안 해왔냐? 해와라. 내가 안 해오면 니네 끝나고 남아서 하게 된다. 선생님이 가르치고 성찰하고 교육과정 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컴퓨터 교육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굉장히 큰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는 뭐냐? 정말로 이 노동자들을 재생산하려고 만들었던 이 나쁜 의도를 가진 교육 과정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고나 구조적인 것이 그대로 고착화되고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학교 교육인데다가 심지어 컴퓨터 교육으로 세팅까지 되어 있으면 거기서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양산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것과 교사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교사의 첫 번째 탈숙연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드린 것처럼 교사가 이미 있는 컴퓨터 자료들, 인터넷사의 자료들을 그대로만 활용하게 된다면 교사는 직접 교수 자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갖다 쓰면 돼. 갖다 쓰는 것은 근데 뭐냐면은 타인의 생각이고 사실은 교육 과정을 의도하고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프로그램 틀어줘. 자, 이번 이제 애플 수업은 이걸로 할게요. 틀어줘. 얘들아 이해됐지?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여기서 보여주는 슬라이드 볼게. 자, 넘기기만 해. 무비판적으로 계속 실행만 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은 더 이상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국 교사는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숙련된 것으로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탈숙련화가 되는 것이죠. 탈숙련화. 스킬링 되는 것에서 벗어난 D 하면 떨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떨어진다가 탈숙련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관리자가 벽을 제가 말했죠. 3번, 7번, 17번 왜 안 해왔어? 해와. 결국 뭐냐? 결국 선생님은 재숙련하게 되는데 전문적인 교사의 역할에서 떨어져 나왔지. 그리고 나선 새로운 숙련을 입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탈숙연화가 이루어지고 재숙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수업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에 숙련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재숙연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전문적인 실천가가 그 전문성을 잃게 되는 탈숙연화를 겪고 이제는 나는 관리자 재숙연화가 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뻗어져 나가는 탈숙연 그리고 잔순 관리자로서의 재숙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되셨죠? 네. 그 역할을 전락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 완전히 이제 교사는 교육에서 소외되게 되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는 그 계급 관계가 재생산 되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비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을 계속 정독적으로 쓰고 컴퓨터를 가르쳐봐라. 그러면 애들 간의 계층은 더 심화된다. 왜냐? 원래 선생님 그거 아세요? 빌 게이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 게러지 차고가 있어가지고 거기 아버지가 컴퓨터를 놔준 거예요. 엄청 비싸고 그런 옛날 시대에. 그래서 컴퓨터를 어릴 때부터 갖고 놀다 보니까 컴퓨터에 능숙해진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지금 이 시기에도 컴퓨터나 아니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없어. 비싸니까. 특히 미국은 더 그래. 우리는 이제 막 무상 공급도 해주는데 그런 이제 계층이 더 심하단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다르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컴퓨터를 주로 사용해? 컴퓨터 없는 애들 공부 어떻게 하니? 걔네들 거기서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니?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기에도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상류 말하자면 고소득층 그 SES라고 하는 부모의 어떤 사회 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컴퓨터나 인터넷 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계층이 낮고 노동자 계급이라고 보여지는 가정일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이 과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그래서 인터넷 도박 중독,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 중독, 미디어 중독이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지금 여기는 바뀌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플을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애플까지 다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파이데이의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위대한 저서라고 해서 항상 인간들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교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위대한 저서, 프레이트 북스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고전읽기. 고전읽기. 옛날에 저희 때도 저 대학 다니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고전읽기가 엄청 이제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맹자, 논어 이런 것을 읽어야 세상을 보는 눈이 트인다. 그리고 성경 읽고 각종 게 무슨 하버드 학생들이 읽는 100가지 책,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빌려간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그거 틀린 말은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아주 혁신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책 읽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겪고 왔습니다. 타일러 선생님 타일러 타바 그 제자 타일러의 가장 명료하고 선호적인 합리적인 모형을 거쳐서 교사 중심의 균합적인 단원 개발 모형 타바를 봤고요. 학교 중심의 스티브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펠버드 설계 모형 봤는데요. 특히 이제 타바, 스티브, 펠버드, 워커 아이즈너는 조금 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타일러 당연히 중요한데 직장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되 여기는 또 바로 또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파이널까지 좀 잘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네, 지금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요. 잠깐 쉬었다가 한숨 돌리도록 하겠습니다.